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와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어쨌든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 내용이 뭐고 그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공계 교육을 하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말하기나 글쓰기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소외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거를 좀 극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강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뭐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를 뭐 전달하고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과학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뭐 태도, 그리고 그거를 매개해서 사회와 어떻게 이제 소통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게 이런 게 굉장히 좀 시범적이고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게 전면화해서 이렇게 정형화되고 그런 식으로 전면화돼서 이게 뭐 진행이 되거나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뭐 고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민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다른 여타의 대학이나 학과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이 그래도 제일 좀 진일보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융합이 중요하고 통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따로 시간 내서 다른 분야를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한 경우가 없진 않은데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좀 소극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비하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귀중한 3학점을 어떻게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애티튜드가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글쓰기하고 이제 발표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좀 우리 뭐 BK 사업단이든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학과에서 뭐 특성화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뭐 그런 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욕구에 맞게 학제들도 아마 많이 개편이 되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과도적인 상황이니까 글쓰기 같은 거 따로 혹시 뭐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잘 없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제 지인인데 같이 이제 글쓰기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쓴 글에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이기도 한데 어차피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욕을 할까? 비난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뭐 하나 썼는데 내용이 틀리면 어쩌나. 그런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쓴 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다 쓰든. 근데 백그라운드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되게 신경 써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써도 사람들은 내 글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내 글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글을 쓸 때 요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글에 관심 없습니다. 이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제일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선은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괜찮은 글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안녕들 아십니까? 대자보.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봤다. 한 반 정도 되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현장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뭐 이 사이즈로 두 장밖에 안 돼. 분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읽어보면은 문장이 수려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작년 연말에 굉장히 한국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었던 그런 글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소개해 주고 싶은 게 그 이 영화에 나오는 건데, 8월의 크리스마스 보신 분? 몇 명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개봉한 영화예요. 대학원생 때? 요 무렵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석규, 심은하 주연이에요. 심은하는 아시나요? 모르시나? 뭐 모르셔도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심은하가 거의 이제 최고 정점의 인기를 찍고 있을 때였고, 이 무렵에 이제 신성으로 떠오르던 사람이 전지현이 그 삼성전자의 그 프린터 광고에 나와서 테크노 댄스를 추면서 신성으로 떠오르던 시기. 저는 이미 심은하에서 전지현으로 갈아탄 상태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심은하가 뭐가 이쁘냐, 이제는 대세는 전지현이다. 근데 여전히 심은하를 좋아하던 대학원의 선후배들이 심은하 주연의 영화는 꼭 보러 가야 된다 해서 남자 셋이서 보러 갔던. 얼마나 칙칙하겠어요. 하여튼 이 영화의 하여튼 되게 명작이고 수작입니다.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석규가 사진사인데, 조그만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필름을 현상에서 사진을 받아보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조그만 가게 사진사 사장이 한석규인데, 한석규가 시한부 인생이야. 곧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심은하는 뭐 그 주차 단속 요원이었고, 그래서 둘이 뭐 사랑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 신구가 한석규 아버지예요. 근데 신구는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하셔. 근데 이제 한석규가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잘 살아가실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디오인데, 신구가 자기 아버지가 비디오를 좋아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아버지 혼자서 비디오를 못 켠단 말이지. 항상 아버지가 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켜주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짓을 누가 하냐.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비디오 작동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죽으면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석규가 뭘 하냐면은 큰 종이를 꺼내가지고 비디오 작동법을 씁니다. 매뉴얼을 쓰는 거예요. 1번 전원을 켠다. 2번 무슨 스위치를 누른다. 이런 식으로. 그 글쓰기. 전자기기 작동 매뉴얼을 쓰는 그 글쓰기가, 아직도 저는 참 좋은 글쓰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이건데, 70대 할머니가 한글을 처음 배우고 쓴 러브레터, 연애편지.
연애 편지인데 55년 전에 사별한 남편이 그리워서 그 남편한테 쓴 편지예요. 이게 뒤에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에게 55년 전에 당신을 오늘 불어봅니다. 그러니까 맞춤법도 많이 틀려요. 내 가슴이 메어지갔소. 뭐 아들 나한테 맡겨두고 떠난 후 부모님 저 세상 떠나고 남겨둔 아들은 잘 살아서 뭐 은행에 착실히 살고 있고 당신은 55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가 만나면 얼굴 알아볼 수 있을까요? 훗날 나도 당신을 찾아 하늘나라 가면 나를 찾아주소. 뭐 이런 거래. 이게 보면은 뭐 문장이 이거도 비단결 같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도 맞춤법도 한 문장에 맞춤법 틀린 게 뭐 수두룩하고. 그런데 이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 참 짠한 게 있잖아, 읽으면은. 그죠? 안 그런가? 연애 편지를 많이 안 써보셨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제일의 요소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의 요소는 이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다른 거 사실은 다 필요 없고 뭐 비문이 있어도 상관없고 사실 맞춤법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쓰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그러면 이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 근데 진정성이 가장 잘 발현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진정성 뒤에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쓴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는 거지. 세상이 왜 이러냐. 그다음 영화 속의 한석규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죽고 나면 그 극 속의 한석규는 30대 초반이가 중반으로 나오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그게 단지 그냥 홀로 남은 아버지가 비디오를 보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 비디오로 상징되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삶 전체가 있는 거잖아.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삶에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제 비디오 작동법이라는 그 하나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얘기를 해줘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제 한석규 계속 짜증이 나는 거지. 짜증을 내고 나가서 이제 자기 방에 가서 다시 이렇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절박하겠어. 내가 지금 자기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남겨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더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70대 할머니도 한번 그 55년 전에 사별하신 분인데 그 여러 분이나 저나 50년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그립고 그랬으면은 한 글을 처음 배우자마자 처음 쓴 글이 이제 저런 글이 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5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그 55년 동안 살아온 그 할머니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 그 진정성, 그 절박함,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사람들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글을 쓰려면은. 그래서 이 절박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분노예요, 분노. 분노가 있을 때 절박함과 진정성이 제일 잘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11권에 보면은 본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로마 제정시대. 분노는 걸작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면, 그냥 기쁘고 많은 거잖아. 아주 좋아 죽겠는데 무슨 절박한 건 없죠. 그죠? 기쁨에 의한 기쁜 진정성이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분노스럽거나 비탄하거나 여기서 이때 나오는 어떤 절박함과 진정성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걸작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그 가요 명곡 중에는 슬픈 노래가 많아. 왜냐하면 이때 절박함이 커지거든. 그래서 뭐 이런 노래들 제가 좋아하는 왜 이런 게 명곡의 반열에 오르느냐. 대부분 이별의 슬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소라 같은 경우도, 이소라가 명곡이 나오는 거는 에피소드에 따르면은 이렇게 헤어지고, 그죠? 헤어지고 나서 곡 하나씩 들고 나오는, 그때의 감정이 굉장히 그 절박함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세월호 참사,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황당하면서도 이게 뭔가 모를 분노와 비탄감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때 사실은 그러니까 명문이 나올 가능성은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나한테 뭔가 절박함이 있느냐, 이걸 되물어 봐야 돼. 그렇게 절박함이 없으면은 좋은 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글을 써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절박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어거지로 쓰면은 그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으려면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절박함이 생겨요. 대충 살면 별로 절박한 게 없잖아, 그죠? 그냥 설렁설렁 살고 하면은 뭐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그러면 절박함이 안 생겨요.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무엇을 쓸 거냐,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뭐 한국의 전형적인 과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큼이나 저도 글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말하자면은 진짜 정글에서 그냥 뒹굴면서 그러면서 글쓰기를 훈련을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글쓰기나 뭐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던 물리 강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물리 수업을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정형화되고 교과서에 있고 말하자면 well established 된, 누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 내용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계에서 다 합의가 된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나는 또 직업적인 물리학자니까 내가 강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쓰기는 내가 만약에 국문학과 교수고 그래서 정통적인 글쓰기를 강의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교과서적인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의 글쓰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형화된 어떤 텍스트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과학도로서 물리학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이 바닥 저 바닥 정말로 진흙구덩이에 뒹굴면서 실전에서 이렇게 막 뭐 오만 경험을 다 하면서 획득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강호의 무림에 진짜 칼 한 자루 들고 가가지고 오만 엉망진창 짓을 다 하면서 그런 경험치가 좀 조금 높은 여러분들보다 이제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참고 케이스로서 이제 저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서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참 제가 뭐 여기저기 쓴 글 중에 하나가 그렇게 뭐 무슨 국어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여러분한테 자랑스럽게 막 글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무산이 되고 저도 참 힘이 많이 빠져요 사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글쓰기를 일단은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일단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설명하는 글 있고 주장하는 글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설명하는 글은 이게 글의 성격과 목표를 일단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하는 글은 이게 독자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은 설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제 상황에서는 뭐 설득과 이해, 그러니까 설명과 주장이 병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뭔가 내가 뭘 주장하고 싶어. 뭘 주장하고 싶은데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단 독자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죠. 어느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가지 글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는 수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쓰는 글이 1차적으로 이게 내가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읽는 사람한테 나의 주장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요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재미와 감동을 주는 거지. 현실에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썼던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책은 이거는 그러니까 현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의 성취들이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을 통해서 이게 얘기가 됐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주로 보통의 교양과학 서적은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는 글인데 이야기적인 요소가 또 많이 가미된 것도 있고 그죠? 뭔가 내가 뭐 주장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녕들 아십니까는 뭔가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 잘 살고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지만 그 실제 내용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성격상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의 기본 포맷이긴 하지만은 그 등장인물들과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배경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는 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이쯤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뭘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 그래서 이거는 자기소개서는 따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래서 우선 설명하는 글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사람들한테 이공계 글쓰기에서 특히나 저는 설명하는 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시키는 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문계하고 이공계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 둘 사이에 넘사벽이 있잖아. 넘사벽. 철의 장벽이 있어요. 철의 장벽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비교적 쉬워. 어쨌든 글자는 보면 외계어는 아니잖아. 그죠? 네? 역사책, 철학책 봐도 어쨌든 읽을 수는 있잖아. 근데 저쪽 사람들 우리 거 못 읽어요. 우리가 수업했던 거 한번 생각해. 로렌츠 변환 이거 딱 갖다 주면은 외계어라 그래요. 저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 장벽이 훨씬 커요. 비대칭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진입장벽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현실의 권력은 이제 이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되게 좀 사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첨단의 내용들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장벽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어쨌든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인데 그러면은 대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예?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은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쉽게. 그게 일단 소통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공이 입자물리인데 입자 가속기에서 뭔가 충돌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제가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주위에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지. 유럽에 지금은 이제 완공돼서 뭐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건설하고 있을 때니까 야 유럽에 있는 저 입자 가속기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학생 때는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학위를 딱 받고 나면 모른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도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학위를 받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최소한의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조차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도대체 뭐다라는 걸 적극적이고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이공계 쪽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설명하는 글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그게 하나 예를 들자면은 말하자면 그게 매뉴얼을 쓰는 거예요. 한석규가 아버지를 위해서 비디오 작동법을 써주듯이 네? 인문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상황 전혀 모른단 말이야. 네? 반도체가 뭔지 그저 뭐 태양열 발전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원자력이 뭔지 입자가 어떻게 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한석규의 심정으로 1번, 2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일단 소통의 시작이야. 근데 참 우리로서는 억울하지.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일단 뭐 글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이고 게다가 뭐 사회적인 권력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 훨씬 더 많고 이거를 어쨌든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전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자세 일단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것에 아주 그 극명한
내지는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뉴얼을 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카메라 하나 샀는데 카메라 사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매뉴얼이 있죠? 사용 안내서.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충전하기, 배터리 및 카드 설치와 제거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전원 켜기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제 집에 이제 복합 렌즈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매뉴얼을 보면은 사용 전에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 이런 게 나오고 튀김 용기 사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들어가면 홈 프라이어 간편요리 이렇게 들어가요. 전원 켜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원을 켜는 거는 그냥 매뉴얼을 안 보고도 알았는데 전원을 끄는 방법을 몰랐어요. 한동안. 이건 매뉴얼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앞에 카메라는 여러분이 대충 보셨겠지만 일본제입니다. 이거는 국산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은 한국 전자제품의 매뉴얼은 자기 완결성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카메라를 포함해서 어떤 전자기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전원을 켜고 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배터리를 넣고 끼우고 메모리 카드를 넣다 빼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전원을 켜고 끄는 거, 음식물 넣고 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매뉴얼을 쓴 사람은 보통 사람들 욕심이 이런 거지. 내가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제품인지 아느냐. 이걸 지금 막 한꺼번에 막 쏟아 넣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들을 이제 막 나열할 그 생각이 부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렇게 신이 날 줄 모르겠지만 이 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뭐 맨날 매뉴얼만 쓰고 앉아있을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제가 처음 쓴 책이 신의 입자를 찾아서라는 책이 뭐냐면은 결국 입자 가속기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물론 그게 입자 가속기 전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입자 가속기라는 이 과학 설비가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지었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자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하는 글은 이게 이해가 목적인데 그러려면 설명할 대상이 뭔가 있겠죠, 그죠? 뭐 그게 이제 입자 가속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설명할 대상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명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대상 중에 어떤 영역을 내가 설명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 의미 단위로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대상의 뭐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글을 쓰겠다, 저 부분에 집중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할 거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엉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쓰면은 별로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자기는 편할지 모르는데 읽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고 쉬운 방법은 설명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의미 단위별로. 그래서 한꺼번에 다
다 쓰려고 덤비다가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뉴얼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작 읽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러면 설명의 대상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설명하려는 영역들을 이렇게 쪼갰으면은 그럼 이 설명의 영역들은 이게 결국 뭐냐면 그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결론이면서 그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게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 글이 어떻게 시작될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글의 시작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가. 내가 이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왕이면 친숙하고 대중적인 소재를 잡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쓴 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밋밋하거나 잘 모르는 얘기 나오면은 안 읽습니다. 집어 던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눈에 확 띄고 친숙하고 대중적인 소재로 이렇게 처음 글의 시작을 잡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어제 저기 대학원 세미나의 주제였던 대중문화지, 대중문화. 그래서 제가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좋은 글이 나오려면은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싫어도 자기가 싫어도 다른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걸 챙겨봐요. 일부러. 나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재밌어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재밌어 할까? 그거를 알아야 자기가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밀회를 제가 별로 그렇게 밀회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JTBC에. 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하는 장르, 그래서 본방사수도 안 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재밌다고 뭐 유아인이 어떻고 김혜가 어떻고 하니까 뭐 한국 저기 뭐 드라마에서 뭐 세지평을 연이어쩌니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봐야겠다. 왜냐하면은 여기 수업을 할 때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밀회를 즐겨보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아닌가? 밀회를 즐겨본다. 없네요. 이상하네. 밖에 나가면은 꼭 요즘 하는 이야기가 밀회하고 손석희 얘기 꼭 하더라고. 요새 JTBC가 진짜 잘 나가요.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관심이 없어. 나의 기호와 맞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에 한 번쯤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친숙하고 대중적인 소재로 이제 그 글의 시작을 잡고 그러면 이걸 이제 연결해야겠죠. 연결하는데 어떤 처음이 어떻게 연결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가능한 경우를.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해보는데 그러니까 전혀 어이없는 소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말을 잘 엮으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사전에 구상을 잘해야 돼. 좋은 글이 나오려면. 그러면 최적의 처음이 이제 나오겠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략 나와요. 그러면은 이 글의 시작에서 이 글의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유 지점들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완전히 지금 글의 어떤 결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작점을 잡았어. 시작점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쉽지가 않은데 연결만 되면 대박인 거야.
전혀 다른 두 개의 대상인데 그 속에서 뭔가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연결점을 찾아서 쉽게 설명을 했다. 이러면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이게 참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시사평론하는 게 또 취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지금 정치 현실을 뭔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고른 소재가 뭐냐 밀회예요. 밀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밀회를 가지고 밀회하고 무슨 한국의 지금 지방선거 무슨 관계가 있어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겉보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전혀 생뚱맞은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뭔가 미래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지금 한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방선거 이렇게 되고 그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별개의 내용인데 그거에 서로가 연결이 돼 있구나 뭔가 근본적인 원리에서.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이런 여기 중간 경유지들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시작점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중간 경유지를 메우는 건 비교적 쉬워요. 쉬운데 기발하면 떨어지겠지. 그죠?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 글을 쓰려면은 이 대상과 전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출발점, 소재를 삼아서 뭔가 어떤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둘을 엮어주면은 그러면은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여자친구한테 야구라는 게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요새는 여자분들도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위에 보면 야구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러면은 여친한테 그럼 야구 규칙을 모르는 여자들은 왜 남자들이 야구 보면서 발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야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야구의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야구라는 어떤 설명 대상의 그 일부 영역 처음 시작하는 것 중에는 야구의 승패, 야구라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가 어떻게 나는 경기냐 이거를 또 설명하는 게 좋은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야구의 승패가 이게 결국은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글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지. 그럼 처음 시작은 뭘로 할까? 물론 아주 전혀 생뚱맞은 걸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공으로 하는 경기다. 이걸로 시작을 해봅시다. 야구는 공으로 하는 거잖아. 야구 공으로. 그럼 공으로 하는 경기인데 승패를 어떻게 가르느냐. 그럼 몇 가지 이제 그 중간 경유지를 적어보면은 두 팀이 9차례 공수교대를 하고 그리고 공격대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죠?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야구는 실외에서 공으로 하는 경기다. 그래서 야구지. 일본식의 한자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팀이 9차례에 걸쳐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서 한다. 각 팀이 9회의 공격 때 얻은 총점을 비교해 승패를 가린다. 그럼 이렇게 문장 3개로 야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야구의 모든 걸 설명한 건 아니지만 야구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공격과 수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같은 식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을 보면은 주장하는 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주장하는 글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돼. 가치 판단. 설명하는 글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가치 판단이. 가치 판단이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또는 옳다 그르다. 그래서 이 결론을 꼭 내려줘야 돼. 내가 뭘 주장할 때는 좋고 나쁜 거,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양비론 양실 최악입니다. 최악. 내가 혹시 이걸 뭐 이게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게 너무 세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박을 펴지 않을까? 내지는 이 글에 그런 글 전체의 어떤 개념적인 완결성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같이 이제 넣어서 비중을 똑같이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 그러면은 하나만 한 소리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그건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때는 균형감 있게 이거는 이게 종점, 이게 장점이,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카메라를 사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누가 제공할 때는 그러죠. 이 카메라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인 카메라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점에도 불구하고 산다고.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커버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글도 마찬가지예요.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는 글은 정말로 물건을 선택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주장하는 글의 구조는, 이게 주장하는 글의 목표가 뭐냐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 사람을 설득을 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행동에 나서게 하는 거야. 행동에. 어떤 형태가 됐건. 이 물건 진짜 좋아. 물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마케팅을 한다. 이거 진짜 좋으니까 꼭 사라. 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건 되게 좋은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서 정말로 지르게 하는, 이게 잘 쓴 글이에요. 그 설득하고, 근데 이게 설득하고 공감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게 하려면, 우선 설득을 하려면 최소한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을 일으키려면은 이게 서로 감성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설득과 공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가 제시한 결론에 따라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 정말 행동에 나서게 되는, 요게 이제 그 가장 좋은 주장하는 글인데, 이 설득의 논리는 일단 간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글의 종류에 따라서는 책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글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A4 용지로 한 두세 장 내외, A4 용지 한 장이면 200자 원고지로 한 8매에서 9매 정도 들어가요. 그럼 200자 원고지 20매를 쓰면은 2장 반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신문 칼럼은 보통 20매 안 넘어요, 원고지로 썼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 글에서 이것저것 막 복잡한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 우선은. 그리고 아무리 지면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가 복잡하면 쓰는 사람도 복잡해. 자기도 엉켜요. 읽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 논리는 간결해야 돼요. 논리는 간결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어야 돼. 의외성. 그래서 글의 처음 시작점이 굉장히 아주 동떨어진, 서로 동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어떤 그 통찰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거. 사람이 공감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설득이 된다고 하는 건 공감이 사실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감성이 맞아야 돼요. 그 주장하는 글이 논리만 가득 차면 정말 재미가 없고 설득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그 논쟁에서 이기고 실전에서 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감성을 이렇게 같이 맞추고 불러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은 사실은 이 글 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사실 재구성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를 해야 되고, 글 쓰는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글쓰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쓰기의 핵심에 해당하는 건데, 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나 이거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주 길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대충 이런 게 있다. 사람은 절대로 논리로만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 감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글을 쓸 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디테일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노하우들은 뭐 오늘은 뭐 좀 힘들 것 같고, 뭐 2학기 때 뭐 또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뭔가 간결해야 돼요. 결론은 복잡하면 안 되고 한두 개고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실 내려져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면서 글을 쓰다 보면 결론이 하나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미 있어요. 그 결론을 내가 최대한 드러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결론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가 돼야 되고, 결론은 미리 나와 있어야 돼. 몇 주 전에 전중환 교수가 진화심리학 강의하면서 우리 대학원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도덕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따져봐서 뭐 이렇게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좋고 나쁜 게 이미 다 있어요. 모든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또 도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대략적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야 살아가는데 편해. 어떻게 그걸 이성적으로 다 따지고 앉아있어요, 그걸. 절대로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뭘 남길 거냐, 어떤 기억을 남길 거냐,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독자가. 근데 그 독자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남길 거냐. 이거를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간결명료해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읽는 사람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어떤 아이디어, 논리, 이런 거를 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글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하는 글은 진짜 재미와 감동을 주는 글인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설명하는 글하고 주장하는 글은 많이 써봤어요. 많이 써봤는데 이야기하는 글은 거의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해보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가 판타지 소설 작가가 되는 거예요. 워너비고 제가 해본 거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이야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건 뭐냐? 캐릭터하고 사건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캐릭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들의 긴장관계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긴장관계. 텐션이 있어야 돼, 텐션. 텐션이 없으면 말 그대로 재미가 밋밋하잖아, 이거는. 텐션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거는 뭐 스토리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없어. 캐릭터 묘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드라마 선덕여왕의 기획안에 나온 표현이에요. 덕만공주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드라마 기획안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재미주의자라는 단어 자체도 새로 만들어냈고, 뭔가 이 어린 덕만공주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캐릭터를 잡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정말 재밌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루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에 재미가 있다는 건 극적 긴장감이 높다는 거고, 극적 긴장감이 높다는 거는 이야기의 요소들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어서 긴장감을 고조하는 어떤 수순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 무슨 영화예요 이게? 네? 유주얼 서스펙트. 이거 안 보신 분 혹시? 안 보신 분이 혹시 이거 조만간 보겠다 안 보신 분 중에 이거 스포일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참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 스포일러를 안 봤는데 꼭 봐야 되겠고 스포일러를 참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눈과 귀를 막으세요. 이 케빈 스페이시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누구한테 자 영화를 보고 와서 이 유주얼 서스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이게 극적 긴장감을 높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누가 이래버리면은 김이 확 새버리죠. 그죠? 막 열심히 얘기하다가 뭐 중간 보면 고바야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고바야시 뭐 도자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이 얘기를 제일 나중에 해줘야지 처음부터 결론을 다 얘기해주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미리 발설해버리면은 김이 셉니다, 그냥. 이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하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똑같은 요소들인데 그것이 어떤 수순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물에서도 범인을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있죠. 그 스토리 구성하고 범인이 누구냐 이게 끝까지 숨겨지는 거하고 스토리 전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어쨌든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뭘 주장하는 거냐면 자기소개에서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네? 나를 뽑아라는 거예요. 나를 뽑아라. 그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 내 뽑아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소개라는 단어가 뭔가 나를 설명하는 것 같잖아. 일단 단어의 뉘앙스가. 그래서 나를 설명하려고 그래. 나를 설명하면 지루해집니다.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뽑아라고 지금 주장을 해야 되고 뭘 설득해야 되냐면은 안 뽑으면 후회할 거다. 그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절박함이 뽑는 회사 입장에서 아니면 다른 뽑는 사람 입장에서 절박함이 언제가 더 클까? 이 친구를 뽑으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거하고 쟤 놓치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하고 후자가 더 크죠. 후자의 절박함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안 뽑으면 후회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 우리 대학원 세미나 때 김명진 선생이 와서 잠깐 얘기했던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기소개 1482년에 밀라노 군주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장한테 보낸 이제 자기소개서예요. 나를 쓰라고. 이거는 굉장히 요약한 건데 본인과 견줄 사람 다시 없다. 회화 조각에 대해서도 버금갈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빨구원의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대단했을 때지만 이게 1482년이면은 회화 조각 같은 경우도 밀라노에 가서 그린 게 그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의 벽면에 뭘 그렸어요? 예?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잖아. 그 델레 그라치아 교회 그 수도사들이 먹는 조그만 식당벽에 최후의 만찬. 그거 그린 게 여기 가서 그린 거예요. 밀라노 가서. 이 아저씨가, 이 공작 아저씨가, 이 공작의 집안이 대대로 무인의 집안,
무인의 집안이었고, 이때 굉장히 뭐 저쪽에 이제 이민족의 침략 때문에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았대.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항목이 10몇 개가 되는데 10개 이상이 이거예요. 그 전쟁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빈치는 나는 군사 전문가다, 이 메시지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없는 얘기를 치워서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 일단.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했을 때 뭔가 팩트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잘 윤색을 하고 빛나게 돋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살아온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나를 뽑아라고 하는 건데 무작정 나를 뽑아라고 설득할 수는 없잖아. 내가 뽑혀야만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려면 자기의 스토리가, 그래서 자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의 스토리텔링이 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기가 되면 안 되고 소설이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최소한의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글빨이 안 받겠지. 똑같은 수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좋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단지 어떤 문장 한두 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백그라운드면은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더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문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생,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평소에 정말로 극적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게 있어야, 그래야 똑같은 글빨이 들어가도 훨씬 더 빛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과연 그러면 내 자기소개서에 나의 스토리텔링이 극적인 요소가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을 정도의 삶을 평소에 살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인생의 리미트를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20대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험을 하세요. 모험을 하고, 뭔가 극적 긴장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탈이라는 거예요. 일탈. 뭔가 다른 직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어드벤처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조금 더 안 해본 사람이 문장 한두 개로 정말 아주 재밌는 스토리텔링적인 자기소개서가 나올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인생의 극한을 한번 지금 좀 취해보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소개했을 때 뭔가 쓸거리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